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은 유부녀예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애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어서 결혼한 게 후회가 될 정도로 힘들대요.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훨씬 더 속 편하게 잘만 살았을 것 같다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맞장구 쳐주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결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사이도 좋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거기다가 시부모님과도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저는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가 둘이에요. 큰아이는 벌써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입니다. 거기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내 시부모님이 사시는 건물 위아래층에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 바로 시아버지 건물이거든요. 시아버지께서 1층에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 중이세요. 남편과 시동생도 시아버지와 함께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사연까지 보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동서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손 아래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저의 평온한 결혼 생활에 동서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서와 저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어요. 나이부터가 참 애매했거든요. 저는 12월생인데 동생은 빠른이에요. 지금이야 빠른이 다 사라졌다지만 저희 때는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 저야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잘 존중하고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호칭 같은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또 그렇지가 않으신가 봐요. 엄연히 형과 아우 사이인데 며느리들끼리도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저와 동서가 만나기도 전부터 시부모님은 미리부터 걱정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애매하다고요. 차차 정리해도 될 일을 시부모님은 굳이 상견례장에서 나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예 태어난 해가 다르면 몰라도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동갑이지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시댁에 왔으면 남자들 서열로 정리하는 거지. 그냥 둘째는 형님이라 부르고 첫째는 동서라고 불러라. 그러는 게 가장 깔끔해. 시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호칭이나 관계는 저와 동서가 친해지면 자연스레 알아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상견례가 마무리될 즈음 화장실에서 동서를 마주쳤는데요. 식사 자리에서의 상황이 불편했는지 제게 따지듯 이야기하더군요. 이름이 진영 씨라고 했나요? 진영 씨는 96학번이죠? 나는 사실 학번은 95학번이에요. 우리가 동갑이라 어른들이 아무래도 신경 쓰이시나 봐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소라 씨 호칭 때문에 신경 쓰이면 그냥 우리끼리는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요. 내가 돌려서 말했더니 못 알아들으셨나 보다. 내 말은 내가 한 학번 위니까 엄연히 따지면 내가 언니라는 소리예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말은 저더러 언니라고 부르라는 소리였나 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실소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생김새는 얌전해 보여도 저도 결혼 생활 15년 차에 애 둘 아줌마예요. 아무리 나이가 비슷해도 아가씨가 아줌마 내공을 이길 수야 없죠. 더군다나 앞으로 한 집안에서 동서지간으로 지내야 하는데 맏며느리로서 호락호락 넘어가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딴에는 이름으로 서로 부르자고 한 것도 배려해준 거라고 한 거였거든요. 동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동서야말로 나이만 먹었지 사리 분별을 잘 못하네. 우리 그이랑 서방님 나이 차이가 4살이야. 거기다가 아버님 가게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내가 동서를 언니라고 부르는 게 말이 돼? 세상에 그런 개족보가 어딨어. 어머, 진혁씨 나랑 같은 또래면서 굉장히 고지식하네요. 남들 시선이나 어른들 말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관계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동서도 웬만해선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더군요. 저를 옛날 사람 취급까지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래봐야 저는 동서를 절대 언니라고 부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시작부터 감정이 상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 저는 애써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직 식장에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나인이 호칭이니 말하는 것도 웃기네요. 식 올리고 차차 정리하도록 하죠. 제 말에도 동서는 대꾸 없이 화장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저는 시작부터 뭔가 찜찜한 게 동서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역시나 첫인상부터 남달랐던 동서는 결혼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전혀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동서도 저희 아랫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싫어도 매일 마주치다시피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마주치는데도 동서는 절대 저를 먼저 부르지 않았어요. 눈이 마주쳐도 인사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른들 앞에서는 교묘하게 여우짓을 하더군요.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일절 말도 안 걸고 무시하면서 그나마 시부모님이 계시면 호칭 없이 존댓말로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시부모님도 별다르게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그런 대로 지낼만 했어요. 서로 굳이 후칭을 부르지 않아도 불편한 게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어차피 제가 손이 사람인데 동서랑 신경전을 해봐야 결국은 제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겪다 보니 동서가 아주 보통이 아니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동서와 둘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상견례 날 제게 괜한 말을 했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제게 나이 운운하며 이야기한 게 미안해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우리 그이한테 들었는데 대학 안 나왔다면서요?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그럼 구육학번도 아닌 건데. 내가 학번이 위라는 둥 언니라는 둥 그런 소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동서, 사람 되게 웃긴다. 내가 동서한테 언제 대학 나왔냐고 말한 적 있어? 동서 멋대로 판단해놓고 왜 사람 꼴을 이상하게 만들어? 어머, 진혁씨야말로 사람이 미안해서 먼저 사과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아, 혹시 대학 못 간 거에 대해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요? 동서, 말 좀 가려서 해. 누가 자격지심 부렸다고 이래?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호텔에 취직했어요. 제가 먼저 동서한테 몇 학번이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나의 이야기를 하다 동서 멋대로 학번 이야기를 한 거면서 마치 제가 속이기라도 한 것처럼 구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격지심은 무슨, 동서야말로 나한테 고지식하다고 하더니만 이제 보니까 동서가 오히려 나이니 학벌이니 이런 거 되게 따지는 사람이었네. 본인보다 어리거나 학벌 별로면 혼자 막 우월의식 느끼고 그러는 사람이었나 봐. 수준이 비슷하기라도 해야 뭐 우월의식도 느끼는 거죠. 아예 급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이랑 굳이 뭘 비교하겠어요? 아이고, 그깟 대학 좀 나왔다고 잘난 척은. 어쨌든 내가 동서보다 손이 동서니까 앞으로 무조건 형님이라고 불러. 지금처럼 호칭 안 부르고 애매하게 굴면 나도 더는 못 참아. 바로 시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동서가 아무래도 위아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고. 치사하게 보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저도 20년 넘게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서비스직이 몸에 밴 사람이라 지금까지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봐주고 있었지만요. 더는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제 성격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동서와 저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한 건물에 살면서 오며 가며 자주 보다 보니 다툴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동서는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진영씨, 진영씨 하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동서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해져서 동서에게 짜증 섞인 말로 대꾸하게 됐어요. 일이 있어 시댁에서 만나면 은근슬쩍 서로 집안일을 미루기도 하고 시부모님께 서로 더 예쁨 받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별로 부족한 게 없으세요.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으시고 두 분 사이도 좋아 자식들이 별로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신따나 명절 때 고민이 많이 돼요. 용돈을 드리려고 해도 얼마를 드려야 하나 고민되고 선물을 해드리려고 해도 눈이 높으신 시부모님께 골라드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나요?
동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고민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경력자잖아요.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모신 지 15년이 넘었으니 시부모님 취향이야 동서보다 꿰뚫고 있었죠.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시어머님이 자주 가시는 백화점 상품권과 미역국을 끓여 올라갔어요. 결혼 초기 때 저도 이것저것 많이 선물을 해봤는데 눈이 높으신 시어머님의 취향을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비싸고 좋은 걸 다 사드려도 당신 취향이 아니라고 꼭 바꾸러 가시길래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상품권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신 때 미역국을 끓여드렸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줄곧 미역국은 제가 끓여다 드렸어요. 어머, 내 생일날 다른 사람이 미역국 끓여준 게 몇십년만인지 모르겠다. 친정엄마 돌아가신 이후로는 줄곧 내가 끓여 먹었거든. 남편의 아들이 둘이나 있어도 생일날 미역국 한 번 끓여준 적 없다면서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면서요.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해드리고 나면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 저는 매년 챙겼습니다. 엄연히 지금까지 해온 게 있더라도 동서가 생기고 난 뒤 첫 번째 시어머니의 생신날은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여우 같은 동서가 시어머니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준비하기라도 할까 봐서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번엔 금액을 좀 올려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권에 미역국에 불고기까지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도 동서의 선물에 제가 밀리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선물은 덜렁 사진 한 장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생신 때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어요. 벌써 12주 넘었대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 장하다. 동서와 시동생이 이미 40대에 들어선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아예 손주를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생신 때 이미 주수가 꽤 됐더라고요. 노산이다 보니 안정권에 들어설 때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가족으로서 당연히 축하해줄 일이었지만 은근 셈이 났습니다. 제가 동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괜히 얄밉고 밑살맞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 엄연히 한 집안의 가장 됐으니까 형이랑 똑같이 대우해줘야 돼요. 장남이라고 뭐든지 다 형한테만 주면 안 돼요. 시동생은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시아버지에게 갖은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남편과 시동생이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저와 동서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시동생도 시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알게 모르게 은근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신 지는 꽤 됐습니다. 가게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에 공장까지 있어요. 인테리어 회사와 공장 직원을 다 하면 50명이 넘는 중소기업이에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 일하시는 걸 어깨 너머로 배웠고 아예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대학도 인테리어를 전공했습니다. 반면 시동생은 다른 회사를 다니다 힘들다며 그만두고 시아버지의 회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동생은 아직도 남편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은 남편이 시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을 거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기 사장이라고 추켜 세우며 시아버지도 자주 언급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시동생도 동서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욕심이 생기나 보더군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시키는 일이라면 군말 없이 하고 남편을 형으로서나 상사로서 존중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남편을 꼭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부분 공장에 계실 때가 많고 남편과 시동생이 인테리어 가게에 있었어요. 남편은 영업이나 고객 상담, 계약까지 거의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 혼자 하기 벅찬 일이다 보니 시동생이 옆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 남편이 집에 오면 툴툴거리더라고요. 시동생이 은근슬쩍 할 일을 남편에게 미루고 시아버지를 따라 공장에 출근하려고 한다고요.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공장 일에 관심이 많아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동서와 시동생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당신이 하도 우겨서 아버지 따라 공장 나가기는 하는데 공장 나가면 시끄럽고 먼지만 풀풀 날려. 거기다가 가봐야 내가 할 일이 없다니까. 괜히 직원들 눈치만 보이고 아버지한테 하루 종일 잔소리만 들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형이랑 편하게 사무실에 있으면 안 돼? 자기야,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힘들게 매일 영업 뛰고 계약 따와봐야 뭐해. 그래봐야 평생 아주버님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평생 안정적으로 일하면 좋지 뭐. 자기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당신은 인테리어의 인자도 잘 모르잖아. 조금 있으면 우리 아기도 태어나는데 평생 아주버님 밑에서 매달 월급 받는 월급쟁이로 살 거야? 공장 땅 그거 다 아버님 거라며. 아버님 옆에서 살랑살랑 애교 좀 떨어가지고 그 땅 팔고 건물 올리시라고 해. 편하게 임대료 받고 살자고.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동서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동서는 보통 년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평생 해오신 일을 한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 남편 귀에 대고 속삭거리며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용심이 많고 영악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게 사실 시부모님이 자식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아무리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여러 면에서 자식들 일이라면 물심양면 도와주십니다. 제가 아이 둘을 낳고도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건 다 시부모님 도움 덕분이에요. 저는 2교대 호텔리어예요. 밤샘 근무를 할 때도 있어서 사실 아이 낳고 나서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제가 임신하고 호텔을 그만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랑 사이 틀어지면서 끝까지 버티고 선택한 일인데 결혼하고 아이 낳았다고 그만두는 거 그게 세아가 너한테 얼마나 서러운 일이겠어. 한 건물에 시부모가 있는데 뭘 걱정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아기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시부모님은 항상 겉으로는 무뚝뚝하시고 고지식하신 듯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고 정이 많으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지금이야 몸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드셔서 제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기는 하시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정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살았거든요. 반면 시부모님은 자식 며느리 일이라면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건 물론이고 툭툭 용돈도 챙겨주십니다.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건물에 시부모님과 살면서도 불편한 것 하나 없이 편하게만 했어요. 시부모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요. 꼭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구나. 서로 마음으로 위하고 챙기다 보면 진짜 가족보다 더 훨씬 소중한 가족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시부모님이 좋았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이용하려는 동서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게 될 수는 없었어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공장을 밀어버리고 건물을 지으시라니. 그걸 왜 동서 마음대로 정해?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시동생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반면 동서는 제 말에 눈도 깜빡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잘못한 거라고는 없는 눈이었어요. 제가 제 맘대로 공장을 팔기라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진영 씨는 왜 나한테 소리까지 지르고 그래요? 그리고 다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죠. 그 큰 땅에 굳이 힘들게 공장 돌리면서 벌어봐야 직원들 월급으로 다 나가는데 뭐하러 우리 때까지 힘든 사업을 해요? 건물 하나 세우면 대대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저도 동서 말이 100%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이야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돈 버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평생 일궈온 사업을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가 남편을 꼬드겨서 집안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시아버지에게 공장을 팔고 건물을 세우자고 말했다가는 시아버지께서 난리를 치시며 시동생에게 엄포를 놓으실 게 뻔하거든요. 동서는 이제 막 시집와서 우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시부모님 두 분 다 공장 직원들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당신들 좀 편하게 살자고 그 직원들 다 해고하고 내보내실 분들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행여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괜한 소리 하지 마. 저 딴에는 정말 동서를 생각해서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나 시부모님 앞에서 실수할까 봐서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동서는 제 말을 아예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영 씨는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어요? 나랑 또래면서 그렇게 세상을 몰라요? 하긴 남들 다 대학 갈 때 대학도 안 가고 일찍부터 호텔에서 남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힘들게 돈 벌어서 살아왔으니 노동으로 인해 버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값지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쩌죠?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동서는 제 충고에도 본인 말이 다 맞는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동서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딱 동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로 인해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큰아이는 중학생인데도 피아노 학원만 다니고 있고요. 초등학생인 둘째는 태권도 학원만 다니고 있어요. 집에 와서도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봅니다.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집에 와서 학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공부합니다. 공부가 더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제게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이들 스스로 잘하고 있어요. 주변 엄마들은 저를 신기해해요. 마음이야 누구나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좋은 엄마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되질 않는다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너그럽게 키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국민학교, 중학교 다 유명 사립학교를 나왔습니다. 내내 고액과외니 학원이니 안 해본 사교육도 없고요. 친정 부모님이 강남에서 유명 학원을 운영하세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랑 경시대회에는 다 출전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친정 부모님이 계획하신 대로 외고를 입학했어요.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본인들 커리어가 있다 보니 외동딸인 저를 당연히 명문대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하도 들어서 서울 연고대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아예 없는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고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제가 그만큼 역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외고에 진학했으니 학교 생활도 전혀 즐겁지가 않았고요. 나중에는 터질 것이 결국 터지더군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부모님 성에 차지 않게 되자 여름방학 때 부모님은 저를 기숙사 학원에 보내버렸어요. 부모님이 잘 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데라면서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하죠. 저는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학원에서 잠을 줄이고도 공부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뭘 줬는데 그 약이 제 몸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당시에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서 거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을 때였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를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저를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대로 한국에서 외고를 다녀봐야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는 절대 못 간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강남 유명 학원 원장인데 자식이 그 모양이니 꼴도 보기 싫으셨겠죠. 다른 애들은 부모가 정보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서 뒷받침을 못 해줘서 난린데 어떻게 된 게 너는 편하게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 애가 이렇게 유학하고 나약해 빠졌어. 미국 가서는 다른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만 해. 네가 미국에서 영어만 완벽하게 해오면 그 후엔 이 아빠가 알아서 서울 연고대에 넣어줄게. 부모님은 제 생각이 어떤지 뭘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생각을 부모님께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방법을 알지 못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모님을 벗어나 미국에 혼자 갔다는 겁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 넓은 땅에서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부모님 없이도 제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방학 때마다 혼자 여행을 다녔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여유롭게 미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명분은 영어 공부였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자유롭게 지냈어요.
자유로움 속에서 생긴 꿈이 바로 호텔리어예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든 명문대에 보낼 수 있을지만 찾느라 혈안이 돼 바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 고졸 검정고시를 보고 바로 서울에 있는 호텔에 모든 지원서를 다 넣었습니다. 어느 호텔이든 상관없었어요. 일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 좋았어요. 부모님 도움으로 미국에서 학교까지 다녔으니 영어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영어 실력으로만 공항 근처 호텔에 바로 취직이 됐어요. 저는 부모님 눈을 피해 수능날 수능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호텔에 취직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처럼 뒷덜미를 잡고 침대에 누우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돌연변이도 이런 돌연변이가 없다. 기껏 미국까지 보내서 공부시켜놨더니만 뭐? 대학을 안 가고 호텔에서 일을 해? 부모가 강남에서 학원을 하는데 자식이라는 놈이 고졸이라는 게 말이 되냐? 헛소리 하지 말고 1년 집에서 쥐지근도 공부하다가 그냥 내년 다시 수능 봐라. 호텔인지 나발인지 나가기만 하면 나 다신 너 안 봐. 앞으로 너한테 10원 한 푼 없을 줄 알아.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저 취직했다니까요. 이제 엄마 아빠 도움 없이도 저 혼자 살 수 있다고요. 얼씨구,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고졸 주제에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걸 가지고 네가 먹고 살아. 너 그 월급 가지고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아? 엄마야말로 자식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나 2년 넘게 미국에서 혼자 살았어. 심지어 그때는 미성년자였고. 지금은 어른인데 내가 왜 혼자 못 살아? 부모님은 자식이라고 저 하나뿐인데도 저에 대해 전혀 모르셨습니다. 저는 큰 집에 비싼 옷, 좋은 학교 다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별로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번 돈으로 소소한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호텔 입구에만 들어가도 저는 행복했거든요. 저는 끝까지 제 고집대로 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호텔에 출근했어요. 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내쫓으며 다신 보지 말자고 하셨어요. 자식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어차피 집을 나올 생각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을 벗어나 혼자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알아봐준 사람이 바로 남편과 시부모님이었어요. 부모 도움 없이 오롯이 체험으로 살아온 저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집으로 청첩장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두 분 다 제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한번 뵙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도 매정하게 끊으시더라고요. 없는 셈 친다니까 연락은 자꾸 왜 해? 하긴 네가 결혼한 놈이라고 해봐야 영 변변치 않은 놈이겠지 뭐. 왜? 이제 와서 부모 도움 필요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손주 태어나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자식도 버렸는데 손주는 무슨 손주? 됐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아라. 저는 서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립다기보다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 자식이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부모라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지도 않나 싶었거든요. 저는 애써 부모님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도 부모님 없는 셈 치고 살자 싶었죠. 그런데 첫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나 아이는 잘 낳았나 걱정돼서 연락하셨나 싶어서요. 그런데 연락해온 이유조차 저희 부모님다웠습니다. 글쎄 어머니께서 말기 신부전증이라는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와는 신장이 맞지 않아 수술할 수가 없대요. 핏줄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니 저에게 검사를 받아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땐 화가 났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신 분들이 저에게 이제와 신장을 내놓으라뇨.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과 상의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언제나처럼 제 생각을 지지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검사를 받아봐야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까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신장이 맞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모양새 좋게 거절하고 다 잊고 저는 저대로 살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와 어머니의 신장이 맞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펑펑 우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우리 딸 부모도 없이 많이 고생했지. 우리가 나이만 먹었지 세상을 너무 몰랐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잘만 사는 걸 우리 기준에 맞추려고 널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제발 네가 우리 좀 도와줘라. 네 엄마는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아버지라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식이라면서 내치고 버린 부모에게 신장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신장을 드렸습니다. 평생 후회하기 싫어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실만은 너무도 명확한데 제 잠깐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해 신장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제 아이들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어머니와 저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도 금방 회복돼서 둘째도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로 친정 부모님과는 다시 연락이 되어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가 회복되시고 나서 바로 시부모님도 함께 만났어요. 물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알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무슨 일을 하시는지부터 물어보시고 남편에게도 무슨 대학을 나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시부모님의 대를 이어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갸웃하시다가 직원이 50명이라고 하자 아주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친정부모님께서 시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먼저 챙기고 친자식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친부모인데도 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대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신다고요.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쉽지 않게 살아온 40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가족에 대해 1도 모르는 동서가 갑자기 나타나 집안을 마음대로 흔들어 놓는 꼴은 그냥 봐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동서와 시동생이 나누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우 같은 동서 정도야 저와 남편 선에서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만난 이후 동서는 대놓고 저를 모른 척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만나도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쩔 땐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더군요. 그래도 초반에는 어른들 눈을 피해 둘만 있을 때 으르렁거리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의 행동이 지나쳐 결국 시부모님 앞에서까지 싸우게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혹시 공장 못 팔게 하려는 게 아주버님이 장남이라고 나중에 혼자 다 꿀꺽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온 가족이 모인 명절날 힘들게 전까지 다 붙이고 뒷정리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동서는 굳이 베란다까지 따라와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동서랑 같은 줄 알아? 시부모님이 지금 연세까지 힘들게 일하시는 거 보면서 동서는 느끼는 것도 없어? 느끼는 거 많죠. 하루라도 빨리 공장 팔아서 그 땅에 건물 올리면 평생 편하게 쉬실 텐데 왜 사서 고생하시나 싶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공장 땅을 팔아서 뭘 어째?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져 밖에 계시던 어른들까지 저희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동서의 말도 안 되는 허튼 계략이 시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동서의 말에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화가 나셨는데도 동서는 전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어요. 건물 지어서 세 받으면 훨씬 더 유복한 노년이 될 텐데 왜 그러시냐고 한마디를 더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결국 동서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둘째, 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부모님 앞에서 땅이니 노으니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 왜 둘째, 너 무슨 돈 필요하냐? 시아버지는 동서가 하는 소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따지듯 물으신 거였는데
동서는 오히려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뭐 꼭 돈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준서 조금 있으면 유치원 옮겨야 되는데 이 동네는 영어 유치원이 마땅치 않잖아요. 동서는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공장 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들 유치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꼭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네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을요. 저는 슬슬 일그러지는 시아버지의 표정이 걱정돼 애써 동서를 말렸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으면 이 동네에서 알아보면 되지 뜬금없이 강남 이야기는 왜 꺼내냐고요. 그랬더니만 동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 동네 사실 좀 구리잖아요. 학군도 너무 안 좋고요. 저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 형님처럼 이런 구질구질한 동네에서 애 키우고 싶지 않아요.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며느리라고 대충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주 머리에 든 게 없구나. 시부모가 평생 살아온 동네 가지고 뭐? 구질구질? 우당탕탕 화가 난 시아버지께서 결국 참지 못하시고 명절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일로 동서는 결국 시댁에서 나가버렸어요.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도저히 한 건물에 못 살겠다고 조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화가 안 풀려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기껏 장가간 노총각 아들이 처자식한테 버림받고 혼자 살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동선의 친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장 데리고 오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동서에게 사과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상까지 엎어버리고 머리에 든 거 없다고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당신 그 고약한 성질머리 때문에 아들 이혼이라도 시킬 거예요? 시어머니의 으름장에 시아버지도 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과할 일은 사과하면 그만인데 시아버지께서 소리 좀 질렀다고 그걸 꼬투리 잡아 결국 강남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요즘은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 성공시키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감심, 시아버지의 경제력이 필요하다고요. 혹시 알아요? 아버님이 우리 아들 지원 빵빵하게 도와주시면 우리 아들 판검사 될지? 동서는 바로 얼마 전 시아버지에게 된통 혼나놓고도 배운 게 없는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동서는 아예 대놓고 시아버지에게 강남에 집을 하나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시동생도 민망했는지 동서에게 그만하라고 말리는데도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잠자코 있어. 우리 아버님 완전 능력자신데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 그쵸, 아버님. 아버님도 손주 판검사 되면 좋으시잖아요. 동서 아들 판검사 만들고 싶으면 동서가 벌어서 만들어야지. 그걸 왜 아버님더러 해달래. 아주 몸을 베베 꼬며 알랑방귀를 끼는데 그 모습이 아주 꼴도 보기 싫더군요. 형님이 왜 우리 집 일에 신경 써요? 형님이야 고등학교 나와서 대충 살다 시집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이 커서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우리 애들은 형님네 애들처럼 안 키울 거라고요. 동서는 제게 형님이라고 부르기 싫었지만 억지로 했어요. 거기다가 동서와 저는 아예 말도 통하질 않았습니다. 제 지난 과거를 시시콜콜 동서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시아버지께서 안 도와주시면 강동구에 사시는 친정에 들어가서라도 애를 강남에 있는 영어 유치원에 꼭 보내겠다네요. 시동생을 혼자 이 집에 두고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가도 제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조카가 안쓰러웠습니다. 동서도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해 보이기도 했고요. 동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애만 데리고 친정에라도 갈 기세였어요. 시아버지께서 결국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이러다간 40 넘은 아들이 졸지에 처자식 없이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르니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 내가 강남에 전셋집 하나는 구해줄게. 근데 그 이후로 벌어지는 일들은 둘째,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동서는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 집을 구해 나갔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나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하고 허전했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운정이 들었는지 간자리가 쓸쓸하긴 하더군요. 동서가 이사가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집들이를 한다고 시부모님과 저희 식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저는 퇴근하고 따로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백화점이며 마트도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편의점에서 휴지만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손이 사람인데 휴지만 하고 입을 싹 닫기는 미안해 남편과 상의해 따로 집들이 선물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제 손에 들린 휴지를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라고요. 형님, 여기 강남 아파트예요. 어떻게 집들이 오시면서 휴지 하나 덜렁 사와요? 암튼 이래서 사람이 수준이 맞아야 상대하는 거라니까. 동서는 수준이 안 맞는다는 헛소리를 툭툭 내뱉더니만 급기야 제가 사온 휴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는데 어떻게 던질 수가 있어? 마음에 안 들면 던질 수도 있죠. 학번도 없는 고졸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형님이야말로 제발 제 심기 좀 그만 건드세요. 그때였습니다. 동서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더군요. 어디서 온 전화인지 동서가 아주 목소리까지 다듬고는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알고 보니 동선의 아파트 앞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에 유명 영어학원에서 온 전화더군요. 영어 유치원도 모자라 조카를 영어학원에 보내려고 대기를 걸어놨는데 그게 잘 안 됐는지 동서 얼굴이 안 좋았어요. 저는 짜증을 내며 씩씩거리는 동서에게 그 영어학원에 그렇게 보내고 싶냐고 물었어요. 조카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굳이 학원까지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저를 향해 코드숨을 치더군요. 제게 네가 뭘 하냐는 식으로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보란 듯 더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그 영어학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 제 말에 동서가 아주 배꼽까지 잡고 웃더군요. 저기요, 이 영어학원이 무슨 학원인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들어가려고 학원 선생님들 정보까지 다 알아봤는데도 인맥 없어서 못 보내고 있는데 형님이 무슨 수로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동서가 말한 그 학원 있는 빌딩이 바로 내 거야. 제 말에 동서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더러 제정신이냐면서요. 둘째, 너 내가 큰애한테 말 조심하라고 했지? 그리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저 앞 저 건물 큰애 건물 맞다. 그래, 큰애 친정 부모님이 몇 년 전에 증여해준 건물이잖아. 평생 저 건물에서 학원만 하셨다고 하셨지? 네, 맞아요. 저 건물의 입시학원은 아직도 아버님이 운영하세요. 다른 학원들은 다 세준 거고요. 그제야 믿기는지 동서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개거품을 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말까지 더듬으면서요. 정말이에요? 저 건물주가 형님이라고요? 말도 안 돼. 동서는 속고만 살았어? 왜, 고졸은 건물 갖고 있으면 안 되니? 그 건물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갖고 계시던 입시학원 건물이에요. 몇 년 전 신장 수술을 받으신 아버지도 느끼신 것이 많았는지 저에게 지난날의 일들을 사과하고 싶으시다며 건물을 증여해 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그래야 마음의 빚이 사라질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갖게 된 건물인 거죠. 저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왜 호텔에서 아직도 일하세요? 저 건물에서 나오는 새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동서 말이 맞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꽤 되긴 해요. 동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내 꿈은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새나 받아 쓰는 건물주가 아니야. 그 건물 목 좋은 거 동서도 알지? 나 임대료 받은 거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았어. 돈 모이는 대로 건물 할고 호텔 지을 거야. 내 호텔. 사실 친정 부모님께 건물을 받고 난 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일인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니 뭔가 대단한 일 같기는 하더군요. 그 순간 동서 눈빛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제게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형님, 너무 멋있어요. 저 앞으로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부를게요. 아니, 제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우리 준서 영어학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동서는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제 앞에서 아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군요.
한순간 돌변한 태도에 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남편, 거기다가 시동생까지 다들 놀라 혀를 찼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형수님 보기 쪽팔린다. 쪽팔릴 게 뭐 있어, 가족끼리. 그쵸, 형님? 하나밖에 없는 동서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꼭 들어주실 거죠? 저는 동서의 애교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은 동서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제가 지금까지 동서에게 받은 무시와 멸시가 있는데 이대로 쉽게 넘어가 줄 수는 없었죠. 뭐래? 동서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동서 부탁을 들어줘? 형님, 저 알고 보면 애교도 많고 언니들한테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형님을 진짜 언니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군요. 빠른이라고 자기가 언니랄 때는 언제고 건물 좀 있다고 이제 제가 언니라네요. 어른들 앞에서 언니가 뭐야. 내가 서방님 봐서 이번엔 이 정도 하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버릇없이 굴면 그냥 안 넘어가. 그리고 영어학원은 앞으로 동서가 나한테 하는 거 보고 내가 얘기해줄지 말지 결정할게. 어머, 우리 형님 진짜 너그러우시다. 기대하세요, 형님. 제가 진짜 형님한테 잘할 거거든요. 동서의 행동에 가족들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와 제 사이는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서는 놀라울 정도로 태세 전환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얼마 뒤 제 생일날 미역국에 갈비찜도 모자라서 떡까지 맞춰 해왔더라고요. 호텔 사람들이랑 건물 사람들한테까지 나눠주라고 아주 박스로 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들까지 챙겼어요. 애들 옷에 문제집에 매일같이 사서 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엄마가 강남 엄마들 맘카페에서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비교해가지고 골라온 문제집이야. 너희 이것만 보고 공부하면 성적 금방 오른다니까? 이제는 동서만 보면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개념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겪다 보니 웃긴 사람이더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푼수 중에 푼수였어요. 저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용서해주자 싶었습니다. 사실 진작 영어학원 원장님에게 이야기해두기는 했어요. 제 조카가 너무 다니고 싶어 하는데 빈자리가 나면 연락 좀 달라고요. 영어학원 원장이야 건물주가 하는 말이니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렇게 쉽게 동서를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물론 학원 방침도 있는데 건물주라고 갑질하는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영어학원에 이야기해뒀다는 제 말 한마디에 동서는 저를 와라 껴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동서의 행동이 너무 오바라고 생각했지만 동서가 그 정도로 간절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형님 감사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돈 없다고 학원도 안 보내주고 그 흔한 학습지도 한 번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제일 좋은 걸로 다 해주고 싶었어요. 형님, 제 꿈을 이뤄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버릇없게 굴었죠.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잘할게요. 그날의 동서 말이 정말 진심으로 들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도 동서에게 밉살맞게 굴지 않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서로 잘 맞춰서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가족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시부모님도 반신반의하세요. 사람 본성이 어디 가겠냐고요. 저더러 괜히 나중에 한 방 또 먹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동서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거리를 좀 두고 지내야 할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보통 이런 소개를 할 때 신체 건강한 남자라고 많이들 하던데 저는 그런 말을 쓰기가 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저의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사회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일남 일녀 중 첫째이고요. 부모님은 다정하시고 바른 분들이셨고 결혼할 때는 단칸방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지만 성실히 절약하셔서 결혼 후 5년 만에 작은 주공 아파트를 장만하셨다고 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냥 무던하게 자란 것 같으시겠지만 저희 집안에는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심장병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기형으로 심장이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바로 집중 치료실로 갔었고 막 출산을 하신 어머니는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그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고요. 자라면서도 수술을 몇 차례나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제가 깨어나질 않아서 부모님이 3일 밤낮을 저를 지켜보면서 병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4일째인가 제가 간신히 의식을 찾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어렴풋한 기억만 있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저 심각했었구나 하고 짐작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직접 느낀 심각한 순간은 청소년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고1 때였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시절이어서 야자를 하던 중이었고 계절은 여름이 성큼 다가오던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국어가 약해서 수능 언어 영역 문제 오답풀이 노트를 보면서 틀렸던 문제들을 분석하고 다시 새 노트에 옮겨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제가 선생님께 양호실에 가겠다고 말하려고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은 순간 제 눈앞이 새카매져 오면서 그 후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친구들 말에 따르면 제가 일어서려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는 바람에 119가 오고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났었다고요. 또다시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입원한 병실 친구 중에서 어릴 때부터 폐가 안 좋아서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찬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저는 아주 죽이 잘 맞았거든요. 아니, 또 동갑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녀석이라 그 녀석과 함께 떠들고 있으면 지루한 병원에서의 하루가 후딱 가곤 했죠. 제가 하도 장기 입원을 하다 보니 부모님도 매일같이 저를 보러 오시지는 못하셨거든요. 친구 역시 병실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죠. 어느 날 걔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는 가끔 사람 없는 병원 옥상에서 있는 힘껏 달리기를 한다? 임마, 너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숨차서. 안 된다고 하는 거 해보면 더 재밌지 않냐?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서 죽을 것 같이 헐떡대다가 보면 내 앞에 다른 고민들이 날아가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그게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만 남더라고. 지금 이 순간? 그렇지. 지금 나는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것들이 말이야. 숨이 차고 살려고 노력하는 내 몸을 보면 간절함이 느껴져서 그런가? 저는 아직도 이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일의 간절함, 당장 내가 마셔야 하는 공기 한 모금의 소중함 같은 것 말이죠. 그 친구의 말이 어쩌면 그때 이후 제 좌우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힘든 순간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큰 위로가 됐어요. 참 지혜로운 친구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녀석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뭔가 자신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를 보며 항상 사람들을 영웅이 구해내는 장면에서 박수를 쳤죠. 친구는 자신의 꿈은 슈퍼맨처럼 위기 상황의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얼른 이 지겨운 폐병을 이겨내고 온갖 무술로 몸을 단련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산악구조대나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본다면서요. 저는 그런 친구와 함께 길고 지루한 병실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지만 돌이켜보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과는 다르게 혈연 관계가 없는 남이지만 나와 가장 영혼이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느낌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는 자신이 꽤 좋아졌다고 금방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아했죠. 나 있잖아. 나가자마자 검도하고 태권도 배울 거다? 너 그러다 몸살 나. 두 개를 어떻게 한 번에 같이 하냐? 아이, 난 할 수 있다니까. 지금까지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아까우니 정말 시간을 아껴 쓸 거야.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 야, 인마, 누가 너 지금 당장 죽는데? 뭔 실없는 소리라냐? 아니,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말이지. 내 말은. 암튼 난 나가면 바로 검도랑 태권도 배울 거고 너랑 수능 100일주도 마실 거다. 알았냐? 수능 100일주? 아, 그건 나도 땡기는데. 엄마, 아빠 몰래 맥주 마실 수 있는 데를 찾아야겠는데. 그렇게 우리는 퇴원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지긋지긋한 병원을 이제 나갈 수 있겠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통 때와 다름없이 친구의 병실로 향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병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한참 동안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제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는데 체크를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폐하고는 상관없이 위급 상황에 친구는 잠을 자고 있었고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심장마비가 온 줄 몰랐다고.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친구는 어제 저한테 유언을 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병실 복도에서 친구의 병실 침대를 보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지석아, 소방관 한다며 이 자식아. 뭐냐, 같이 맥주 마시기로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는 자식. 너는 임마, 내가 다시 만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저기 준영 학생? 이거 지석 학생이 준영 학생 주려고 한 책 같은데 유가족분들이 전해주래요. 간호사 누나가 책을 한 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어느 소방관의 기도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지석이가 적어놓은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준영아, 우리 같이 소방관 되는 건 어떨까? 그 글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나와 함께 소방관이 되는 걸 꿈꾸면서 이 책을 샀을 텐데 친구는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렸으니까요. 지석이는 왜 이 책을 저한테 주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 책을 보며 지석이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이런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 후로 저도 사람을 구한 소방관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소방관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 친구 지석이의 꿈을 제가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사람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지석이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예후가 좋아서 운동을 많이 해도 괜찮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제가 점점 건강해진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점점 건강해지는 내 몸이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요. 수술하고 오래 입원한 것 때문에 저는 20살까지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저 형이 1년 꿇었다더라, 많이 놀아서 사고를 쳤다더라 하는 괴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웃으며 넘길 정도로 이골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쑥덕거릴 때면 괜히 힘센 척 공포 분위기도 조성해보곤 했었죠. 물론 사정을 아는 친한 같은 반 아이들은 킥킥대면서 웃었지만요.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21살에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파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점이었어요. 제 병 때문에 저는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군대에 갔을 때 저는 그 시간을 영어 점수도 만들고 좀 더 스펙을 많이 쌓을 수 있었죠. 소방관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혹시 사람 일은 모른다는 생각에 소방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경영학과를 지원했어요. 제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니 엄마가 반대를 하셨거든요. 심장병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산 세월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소방관을 하면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아니냐면서요. 부모님의 강한 만류로 저는 일단 경영학과를 가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회사를 갈지 아니면 소방관이 되는 시험을 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생활 내내 자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취생이다 보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 몸 쓰는 알바를 무식하게 했습니다. 치킨집 배달도 해보고 식당에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설거지도 했죠. 그렇게 몸을 무리하게 쓰다 보니 삭신이 쑤시고 너무 몸이 안 좋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관공서나 학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 일을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관공서에서 인구조사원을 모집하는 데도 지원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이 돌아다니며 각 가구당 가족수 같은 것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를 위해서 직접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이를 확인하는 조사원을 정기적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채용이 되어 저는 인구조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말 그대로 발품을 파는 일이었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면 간단하게 인구조사원이라 소개를 하고 조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문을 안 열어주는 집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또 정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데 잡상인 취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안 빠뜨리려고 노력하면서 인구조사를 다녔습니다. 나름 잘 산다는 한 빌라촌에서 인구조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3일째 한 집을 허탕치고 있어서 저는 오늘은 꼭 집에 사시는 분을 만나야겠다 싶어 이른 아침에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물건을 태우는지 어디선가 매캐한 연기가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연기가 매워서 몇 번을 재채기를 하며 제가 조사해야 할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계세요? 정부에서 하는 인구조사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직 출근 안 하셨죠? 끼. 누구세요? 아주머니는 무서우셨는지 고개만 빼꼼 내밀어 저를 보시더군요. 저는 역시 출근 전 이른 시간에 오니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얼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조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부에서 실제 전입신고되어 있는 거랑 실제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다른지 취합하는 건데 여기 서류에 간단하게 표시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작성 좀 해주시겠어요? 아유, 네. 근데 어디 불났어요? 총각 뭐 본 거 없어요? 무슨 연기지 이게? 그러게요. 안 그래도 저도 연기 냄새가 왜 이렇게 나나 했는데 이상하네. 저 위에서 나는 연기 같은데 일단 이거 작성하고 계실래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께 서류 작성을 부탁드리고 그 집보다 한층 정도 더 높이 있는 5층짜리 다세대 빌라 쪽을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연기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건물 앞에 도착해 복도로 들어가 보니 점점 연기가 심해지는 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우선 핸드폰으로 연기가 너무 난다고 아무래도 불이 난 것 같다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 가지고 있던 겉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복도 안쪽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 제일 끝집에서 불이 난 듯 싶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열기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젖은 옷을 대고 문을 돌려보니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것이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안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하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려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설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분명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나가면 내 한 몸은 무사할 텐데 저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준영아, 나는 위기 상황에서 영웅이 되는 것이 내 꿈이야. 같이 소방관 되지 않을래? 저에게 살아있음의 가치를 알게 해준 저의 소중한 친구, 바로 지석이었습니다. 지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생각이 든 순간 바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뿌연 연기를 헤치며 제 입과 코를 막고 있는 수건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황급히 사람의 형체를 찾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한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같은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연기에 질식한 상태이신 건지 의식은 없었지만 저는 우선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더 안쪽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까지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할머니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필사적으로 현관문 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분명 짧은 거리인데 화마가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는 현관문까지의 그 거리가 참으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현관문 쪽에 다다랐을 때 머리 위에서 뭔가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 들어 저는 팔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현관문에 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어떤 틀 같은 것이 제 팔에 닿았고 저는 화상을 입었죠. 그리고 팔에 부딪힌 뜨거운 나무 조각들이 제 얼굴 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얼굴에 뜨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야 하기에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간신히 건물 밖으로 나가자 소방관들이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저와 할머니를 부축해서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죠. 얼굴이 뜨거웠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미한 정신 가운데 저는 할머니가 무사한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괜찮으셔야 할 텐데. 그리고 마치 드라마처럼 저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형광등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직 응급실인 것 같았어요. 저에게 의사가 와서 얼굴과 팔에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고통스러운 수술. 화상 치료가 정말 끔찍한 것은 화상을 입은 피부에 치료를 할 때 정말 피부 껍질이 그대로 벗겨지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처절한 고통의 치료를 계속하며 병원에서 살아야 했어요. 부모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저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매일 저의 곁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군요. 저는 화상치료의 끔찍한 고통 때문에 한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정신이 들자 도대체 왜 화재가 났고 그 집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더군요. 뉴스를 찾아보니 빌라 화재가 기사로 나 있었습니다. 원인은 전기 제품의 누전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사망자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어쨌든 그 할머니도 목숨을 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는 괜찮으신지 당시 119 구급대원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들도 병원까지는 숨이 붙어 있으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할머니가 구급차에 흘리고 가신 게 있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안 됐다고 하면서 저에게 혹시 찾아가겠냐고 잘 아시는 분이냐고 해서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한번 찾아뵙고 구해주신 거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소방서에서 저는 할머니가 팔에 차고 계셨을 것 같은 작은 묵주 하나를 받아왔죠. 저는 혹시 나중에라도 할머니가 찾으시면 이 번호를 남길 테니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머니 생사가 궁금했냐고요? 그 불 속에서 함께 살아나온 동지기도 했고 또 건강은 어떠신지 그 불 속에서 혹시 안 좋아지신 건 아닌지 그냥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화상 치료를 하면서 다시 대학을 마저 다니며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에 적응이 안 되었는데 취직을 한다면 면접을 봐야 하는데 제가 너무 화상을 심하게 입는 바람에 한쪽 얼굴의 형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무척 흉한 얼굴이 되어버렸죠. 왼쪽 뺨 전체가 화상을 입어 쭈글쭈글해져 버렸으니까요. 친구들이야 그래도 제 사정을 아니까 그러려니 하고 노력하는 게 보였지만 이제 취업을 해야 하고 면접을 봐야 하는데 정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일단 소방관은 그 화마를 겪고 나니 제가 자신이 없어 시험 준비를 하지 않기로 했고 그저 저는 제 스펙에 맞는 중견기업을 들어가서 회사원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취직원서를 아무리 내도 저보다 훨씬 토익 점수도 낮고 봉사활동 실적도 낮고 학점도 낮은 친구들이 턱턱 붙을 동안 저는 계속 면접에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2차 블라인드 테스트도 통과한 회사는 엄청 많았는데 꼭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최종 면접에 가면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앞으로의 포부나 회사에 합격한다면 첫 월급으로 뭘 하고 싶냐는 등의 질문을 한다면 저에게는 항상 그 얼굴은 왜 그렇게 됐냐는 식의 질문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재 사고를 겪었다고 하면 다들 불쌍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저는 항상 탈락을 하는 것이었죠. 저는 점점 제 얼굴로 인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챙이 길어 얼굴을 가려줄 수 있는 등산용 모자 같은 것을 쓰고 다니고 마스크를 하고 다녔어요. 물론 요즘에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들 하고 다니지만 제가 얼굴 때문에 마스크를 쓸 때만 해도 사람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저를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너무 땀이 나서 잠깐 등산용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는데 옆에서 손을 씻고 있던 유치원생 꼬마 남자아이가 저를 보고 괴물이라며 소리치고 우는 통에 애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며 데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내 얼굴이 어린아이의 눈엔 괴물로 보일 정도로 보기에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전공을 살려 취직을 하지 못하면 저는 평생 부모님의 짐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쓰면서 앉아 있었는데 문득 노트북이 배터리가 다 되어 충전하려는데 안 가져왔다는 것을 알았죠. 제 거 쓰실래요? 핸드폰하고 충전잭이 같죠? 고개를 들어보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에 빵 한 봉지를 내밀었어요. 아, 이거 간식인가요?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출출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먹을래요? 아, 네? 밥이요?
네, 제가 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메뉴가 2인 이상만 주문이 되거든요. 어때요? 저는 얼떨떨했지만 배가 고프기도 했고 그분과 그냥 헤어지는 게 아쉽기도 해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이 먹고 싶었던 것은 고기였습니다. 우리는 같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죠. 제가 가끔 가던 가게였는데 그 집은 칼집을 낸 숙성 삼겹살과 같이 먹는 김치 칼국수가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삼겹살 맛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김치 칼국수는 또 어찌나 칼칼하고 맛있던지 그렇게 처음 본 여자와 맥주도 한 잔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학 때 소개팅하던 느낌도 나고 기분이 퍽 좋더군요. 그분은 작은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비스직에서 오래 일했다고도 했죠. 그러고 보니 인상이 상당히 미인인데다 호감 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미인이시고 이렇게 능력이 좋으니 인기가 많으시겠다고 했더니 아니라며 그녀는 손사래를 치더군요. 저는 그 웃음이 순박해 보여 더 정이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녀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며 제 얼굴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소박하게 밥을 사 먹고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는 등 특별하지 않고 평범해서 더 빛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다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처지가 얼굴에 흉터도 있고 취준생이라 조심스러웠지만 그분은 다 괜찮다고 이 나이쯤 되면 그런 거 신경 쓸 일도 없다며 제 마음을 편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녀는 저보다 5살 연상이라 제가 많이 의지할 수 있어 좋더군요. 그렇게 사랑을 쌓아가면서 저는 제 외모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일하랴 데이트하랴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저는 얼굴을 다치고 나서는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처까지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여자친구는 준비하고 있는 가게 자리를 보여주겠다면서 겸사겸사 데이트하자며 저를 비어있는 한 상가 자리로 데리고 갔어요. 여자친구는 이 자리에 고급 고깃집을 오픈할 거라며 저에게 고깃집에서 고기를 손질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기술을 배워 그 일을 하면 누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고기 다루는 것도 기술이니까 함께 가게를 키워보는 것은 어떻냐고 말했죠. 가게 오픈에 드는 비용은 전부 자신이 부담할 수 있다고 그런 꿈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 끝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더군요. 저 준혁 씨, 제가 하는 말 오해 말고 들어줬으면 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준영 씨가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 너무 부끄럽고 웃기지만 진짜 너무 설레고 준영 씨가 좋아요. 준영 씨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요. 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워낙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지금 그녀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백수인데 나는 얼굴이 화상으로 망가졌는데 등등 여러 생각이 스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로맨틱한 상황에서 마음 편히 행복해할 수 없는 제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결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당분간은 연애만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자신이 없다고.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결혼은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여자친구는 미묘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더니 하는 수 없다는 듯 자신이 좀 더 기다리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어쩐지 치킨에 맥주를 먹고 싶다면서 저에게 치킨 먹으러 가자고 조르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치킨을 먹은 지도 한참 된 것 같아서 동네에 치킨이 맛있기로 유명한 호프집에 가서 한참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친이 급한 전화를 받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짜증을 내는 거였어요. 아니, 부동산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진작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 제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더니 아무 말도 없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그저 맥주만 들이켰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혹시 뭐 도울 일이 없냐는 말과 함께요. 한참을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여친은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 가게 자리를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는 걸로 다 이야기를 해두고 계약금은 며칠 뒤에 주겠다고 했는데 상가를 넘기기로 한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서는 다른 데서 계약금을 바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랑 가계약한 걸 없던 일로 하고 그쪽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부동산에서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지금 당장 계약금을 보내야 되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넌지시 저에게 돈이 혹시 없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보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일단 며칠 뒤에 바로 돈을 줄 테니 그걸 융통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여자친구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죠. 여자친구는 고맙다고 당장 내일 일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몇 번이고 나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다시 계약금을 주고 잘 마무리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후로 여자친구는 연락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거신 전화는 수신이 금지된 전화로. 저는 몇 번이고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을 잊어보려 애를 썼어요. 설마 아니겠지.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연락이 안 되는 날이 길어질수록 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보여준 상가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는 샤브샤브 식당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사장님 계시냐고 사장님을 찾았어요. 사장님, 혹시 이 가게 월세로 얻으신 건가요? 부동산 계약 언제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아는 지인이 고깃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네? 이 가게 제 건데요. 제가 주인이에요. 이 상가 한 번도 월세 내놓은 적도 없어요. 샤브샤브 가게 하려고 몇 달 비워두긴 했는데 이상하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고깃집? 이럴 수가. 사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도저히 그녀가 저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저는 몇 달이라는 시간을 마음의 상처와 허무함을 안고 지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사라진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하루는 그녀가 그리웠다가 하루는 밉다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서울 강남경찰서인데요. 혹시 김혜영 씨 아시나요? 김혜영, 여자친구 이름이었어요. 제가 한때 사귀었던 사이라고 하자 전화를 하신 형사분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으시더군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고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했으며 빌려준 돈은 1,000만 원이라고 하자 형사님은 그래도 많은 돈을 사기당하진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 돈이 제 전 재산인 건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형사님 말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이라고 그런 수법의 일종이라고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결혼하자고 달콤한 말을 하고 돈을 잠시 융통해달라고 사기를 친다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혜영이라는 이름도 가명이고 그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과거에 단란주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 꽃뱀이라고 하더군요.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경찰이 쫓던 차에 전화번호와 통화 목록을 입수해 저에게 연락하신 거라고요. 저처럼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럴 뻔한 남자들이 10명이 넘는다면서 조심하라고 당부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칩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근근히 해오던 알바일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면서 하루하루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 제가 몰랐고 많이 어리석었죠. 네, 차마 부모님께는 사기를 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계속 소주를 사서 매일 한 병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니 다행히 이런 못난 모습을 부모님이 모르고 있을 수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음식은 라면을 먹거나 시켜 먹는 것으로 해결했고 며칠째 씻지 않아 몸에서 냄새가 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욕 없이 누워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게임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낮인지 밤인지 모를 상태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면 항상 꿈에 먼저 죽은 내 친구 지석이의 모습도 보이고 그 화재 현장에서 저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꿈에 할머니가 자꾸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할머니가 그때 어쩌면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지석이가 남긴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남기신 묵주를 팔에 차보기도 하고 가만히 만져보기도 했어요. 아마도 천주교 물건인 것 같았는데 뭔가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런 내 모습을 지석이가 보면 뭐라고 할까? 내가 그때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던 것은 옳았을까? 어쩌면 나는 영웅이 될 수 없는 소심인인데 영웅이 되려고 욕심을 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속을 쥐어뜯고 휘갈겼어요. 지석이나 할머니 꿈을 꾸고 나면 잠을 푹 못 자서인지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최대한 돈을 쓰지 않은 채 그저 숨만 쉬고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소위 말하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도 어차피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의욕도 나질 않았고 사기까지 당해버리니 그냥 이대로 솔직히 말하면 숨이 끊어져 버렸으면 했던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죽기에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쾅쾅쾅. 총각! 총각! 좀 나와봐! 총각!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좀 나와! 손님 오셨어! 몇 시일까 시간도 모른 채로 암막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서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소리를 무시해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소리는 더 시끄럽게 들려왔어요. 저는 귀찮았지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열린 현관문이었죠. 갑자기 밝은 햇빛이 몰려와 눈이 아팠어요. 저는 오른손을 들어 눈을 가린 채로 집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에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간신히 눈이 좀 보이기 시작하자 익숙한 집주인 아주머니의 뒤에 어떤 양복을 말쑥하게 입은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준영 씨. 저는 미래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회사 이력서 넣으셨죠? 네? 이번에 인력을 추가로 뽑게 되어 오래된 이력서까지 검토한 결과 면접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여기 원서를 드릴 테니 지원 생각이 있으시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 간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진짜 입사 원서와 지원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봉투를 일단 책꽂이 한쪽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했는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안 와? 그냥. 준영아, 취업 안 해도 되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건강하기만 해. 어?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는 마치 제 맘을 안다는 듯이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취업 안 해도 상관없다는 엄마의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일어나 가슴을 부여잡고 꺽꺽대며 울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설치다가 흉측한 얼굴을 갖게 된 나. 이런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다고 느낀 여자에게 돈을 뜯긴 나. 이런 저의 처지가 한심하고 또 한심해서 죽고만 싶었는데 저에게는 아직도 지켜야 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저의 가족, 엄마와 아빠였죠. 저는 책꽂이에 있던 원서를 꺼내서 한자 한자 정성껏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때문에 아울렛 매장에서 사두었던 꼬깃한 양복을 오랜만에 분무기를 꺼내어 다리기 시작했어요. 옷을 다리면서 다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최선을 다해 면접을 보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가 어떤 인재인지 보여주자고. 저는 어느새 저의 부적이 된 할머니의 묵주를 꼭 쥐고 제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면접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보다 3, 4살은 어려 보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얼굴에 화상 자국을 가리려고 화장품을 발라 이상한 모습으로 양복을 입고 면접을 봤어요. 주머니에는 할머니의 묵주가 들어있었죠. 이상하게 서류 전형은 필요 없으니 저에게는 면접만 보라고 해서 저는 최종 면접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지원자들이 쑥덕거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제 면접에만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면접을 보기 위해 몇 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회사의 대표님인 나이 지긋하고 풍채 좋으신 분이 앉아 계셨고 양옆으로 회사의 중역분들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뭘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내복을 사드리겠다 또는 업무를 위한 책을 사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첫 월급을 형편이 어려운 화상 환자들에게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화상 흉터가 있는 사람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월급을 받고 기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의 대답을 듣고 다른 중역분들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표님은 저를 보고 미소만 지으실 뿐 놀란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분의 눈가가 촉촉한 것처럼 보였죠. 저는 제가 착각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친구 등 다양한 대답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한쪽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묵주를 쥐어보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물건은
바로 이 묵주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는 물건이고 언젠가는 이 물건의 주인분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힘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묵주를 쥐고 여러 가지 소원을 빕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치 묵주의 주인분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표님이 벌떡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였어요. 자네, 그 묵주 잠깐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나? 아, 네. 놀랍게도 중후한 나이의 대표님은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묵주를 대표님께 건네어 드렸어요. 그분은 묵주를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가운데 정교한 성모 마리아 조각이 있는 부분에 박힌 보라색 보석을 보고 갑자기 묵주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서 대표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영문을 모른 채 일어서서 대표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대표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덥석 안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드디어 찾았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아휴, 내가 얼마나 자네를 찾았는지 아는가? 이제야 어머님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었구먼, 이 사람아. 그렇게 대표님은 생판 처음 보는 초면인 저를 끌어안고 계속 오열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의 울음소리는 너무도 커서 건물 전체가 다 울릴 지경이었어요. 결국 그날 면접은 그렇게 끝나고 저는 대표님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 울어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대표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묵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어머니일세. 작년에 타계하셨지. 어머니가 그렇게 죽기 전까지 자네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네.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어떻게 사는지 혹시 형편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다고 항상 마음에 빚으라고 말씀하셨어. 이럴 수가. 바로 제가 구한 그 할머니가 대표님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아, 그 화재 당시 괜찮으셨나요? 잘 지내시는지 저도 늘 궁금했는데 저도 소방서 쪽에 찾아가서 묵주를 흘리셨다 해서 제가 가지고 가면서 전화번호를 남겨뒀는데 무사하신지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잘 기억하지 못하셨네. 묵주를 흘린 것도 그리고 소방서를 찾아갈 생각도 못했지. 화상을 입은 부분도 있으셔서 그 치료를 하고 2년쯤 지났을까? 소방서 쪽에 연락을 해보니 당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 같이 입원했던 병원에도 물어봤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지. 그 묵주는 어머니가 처녀 시절 바티칸까지 가서 사오신 것이네.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모양이지. 그래서 내가 한눈에 자네를 알아봤던 것일세. 그러면 어떻게 몇 년 전에 지원한 저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신 건가요? 그건 내가 뒤늦게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는 이력서 사진을 봤기 때문이지. 나이도 우리 어머니를 구한 또래 같아 보이고 어머니를 구한 그 갸륵한 청년도 취업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네를 한번 보고 싶었네. 그런데 자네가 바로 그 사람일 줄이야. 아, 그랬군요. 정말 저한테 일어난 일이지만 믿을 수가 없네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어머니는 자네 덕분에 천수를 누리고 가셨어. 우리 회사에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해주게. 항상 내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을 걸세.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그 마음만으로 자네는 우리 회사 최고의 인재일세. 대표님은 그렇게 저에게 고액의 연봉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셨고 저는 그렇게 회사에서 제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회사 생활에 매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우연과 필연이 겹치는 극적인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